여자들은 또 이 자연적인 그 배움 없이 이런데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또 핏줄 속에 타고난다고 얘기하는데, 131쪽의 6번째 줄에 보면은 그네들이 우리 책보다 더 모르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것은 그네들 핏줄 속에 타고난 학문이다. 비너스 신이 직접 그네들에게 영감을 준 것. 그것은 저 훌륭한 교사들인 자연과 젊음 그리고 건강히 계속하여 그들 영혼에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그네들이 무엇하러 그것을 배우겠는가? 자기들이 낳아 키우는 것인데,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32쪽에 보면은 132쪽에 제일 첫 줄에 계속해서 그 글이 연결되는데, 여인이 느끼는 쾌락만 하라. 네 번째 줄에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이 짝짓기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기결된다. 그것은 도치에 스며든 진료이고 만물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중심이다. 오래되고 지혜로운 로마가 사랑의 봉사를 위해 내린 몇몇 처방들과 하루의 여성의 교육을 위해 소크라테스가 내놓은 가르침들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지만, 스토학파 철학자들의 소책자들도 비단 반석들 사이 한가로이 뒹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33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8번째 줄인가요? 확실한 것은 절제를 위해서는 무절제가 필요하고 화재는 불을 써서 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 몸의 이 부분은 신격화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 그거 보면 정액을 곡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다 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는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인 그 섹스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한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아가페, 뭐 어머니의 사랑, 순수성 이런 데 보통 초점을 많이 여기서는 그 결혼하고 쾌락 네, 그러니까 쾌락이니까 사랑, 이 사람은 우정하고 사랑을 좀 구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우정에 가까운 필리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쾌락을 그 위주로 생각하는 것, 육체적인 사랑 같은. 그 다음에 136쪽에 6번째 줄쯤 보면, 플라톤은 신들이 우리에게 말 안 듣고 폭군 같은 기관을 주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는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짐승을 붙여주었는데, 여성들의 몸 안에 자기의 광기를 불어넣어 기혈을 막히게 하고 호흡을 멈추게 하는 등 수많은 병증을 낫게 하는데, 느닷없이 갈망하는 과실을 빨아들여 자궁 바닥까지 충분히 적시고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야 멈춘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137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어린애들이 왕궁 통로며 청계에 걸어놓고 다니는 저 거대한 물건 그림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인가. 그 때문에 여성들은 우리가 자연에서 받아온 능력을 잔인하게 경멸하는 것이다. 너무 좀 현실성 없게 그려놨다고 경멸한 건지, 그런가요? 플라톤이 좋은 제도를 갖춘 다른 국가들을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나이 들었던 정권 운동을 하며 서로의 벗은 몸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허리
아래는 그저 앞쪽 트임이 있는 조그만 천조각 몸을 가리겠다. 뭐 어떤 왕국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것은 그것은 나라 전체가 푹 빠져 있는 남자 동성애의 풍습에서 남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에게로 오게 하려고 생각해낸 방법인데 여자들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으리라. 적어도 눈길로나마 포만을 맛본 굶주림보다는 완전히 줄이는 것이 차라리 더 날카로울 테니 말이다. 이거 진짜 아까 그 인생했던 그 섹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139쪽에 보면은 그 호라티우스 시 중에 비옥한 프리지아의 왕 마가디노스의 황금 전부나 쭉쭉 나오죠. 아케메데스의 재산. 그래놓고 네 번째 줄에 리시니아의 3단 같은 무리단 하나를 바꾸겠는가. 여기 지금 그 아내의 정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140쪽에 보면은 한 10번째 줄쯤에 쉴 새 없이 끈질긴 구애의 항복판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처녀의 꿋꿋함을 그 혹독함에 있어서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 위협이 능가할 수 있을지 난 알지 못하겠다. 이 무의의 몸가짐보다 더 가시투성이고 또한 더 능동적인 행동은 없다. 나는 갑옷을 평생 입고 다니는 것이 처녀성을 간직하기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녀성의 맹세가 모든 맹세 중에 가장 고귀하니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성 예로니모는 악마의 힘은 허리에 있다 라고 했다. 확실히 인간의 여무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힘든 것을 우리는 부인들에게 떠넘겼으니 나는 그 영광도 그녀들에게 양보한다. 참 뭘 주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막 찬양했다가 마지막 줄에 보면 마음을 얻으려는 남성은 거절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른 일을 선택한 탓이 아니라 정숙함 때문일 경우 구애를 포기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구애를 했을 경우 다른 남자를 선택했으면 포기하지만 정숙함 때문에 구애를 이루지 못했다면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숙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 거칠지도 찌푸리지도 않는 정숙함만 한 유혹은 없다. 정화하고 경멸하는데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고 비굴한 짓이다. 그러나 고마워하는 호의가 섞인 특성스럽고 의연한 꿋꿋함을 지닌 여성이라면 고상하고 담대한 영혼이 부딪혀 볼만하다. 이게 뭐야? 정숙할수록 더 구애 열심히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점에 보면은 남성들의 이 같은 접근을 거절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고 자신의 경박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유혹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자신의 정결함을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읽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런 것들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겉하고 속이 다르고 속을 모르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몽테뉴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몽테뉴 생각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 해도 요즘은 마산만 해도 사실은 이 해안도로변에 모텔이 50개 정도 있는데 그 모텔을 대실료를 쓰면서 누가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 전혀 총각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게 그건 많아 다양해요. 학생들도 사용하고 그냥 며칠 가서 그렇죠. 놀기도 하고. 그렇게도 사용하는데 네. 정상적인 부부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부가 집에 가면 사용하면 되는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파트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웃기는 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걸 또 묵인해 주기도 하고.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들은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농담인데 이런 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모 모텔을 갔는데 친구 차가 있더라는 거야, 벤처가. 그래서 장난한다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이 차 요 있는데 새끼 아니 여기 놀러 왔나 이러더니 만원 될 것 같구나. 그게 이제 친구가 뭐하노 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이러니까 야, 이 차 여기 있는데 이래 된 거라. 그래서 이 남자가 탁 집에 전화해보니까 집에 전화를 안 받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차가 내 망가가 갔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했던 소리가 그러면 입을 다물고지 꼭 그 차를 갖다가 누가 있다고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차 같으면은 여자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눈에 띄는 차.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갖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 택시를 타고 다니는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0년이나 25년만 살고 한번 바꾸면 안 되나? 뭐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기 있는 게 그냥 그 당시로 그 회자되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럼 여기서 결혼 이야기도 하면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조금 구분해 놓고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오히려 성적으로 더 그 적극적이고 열렬하다는 거죠. 그 느끼는 게 강하고 또 아까 뭐 20명의 여자 10명의 여자고 25명의 여자를 남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테일의 시아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만큼 여자들이 정숙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정숙함은 더 또 구애를 열렬하게 끌어오르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 술 파티를 연애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정상적인가는 모르겠는데 매일 파티를 하니까 파티장에서 황제가 먼저 그 온 여인 중에 초이스를 하는 거죠. 초이스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온 귀족들 중에도 백작 부작이 있으면은 또 초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4일 넘어가면 여자들이 진짜 피부가 엉망이 될 정도로 피곤에 쩔어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웃자고하는 이야기인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뭐 파운데이션으로 랑콤을 뭐 발랐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장품이 뭐 랑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행지에서 한번 뭐 우스갯소리 삼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며칠 쉬고 나면 또 파티가 열리고 그래서 그 당시 성이 그만큼 문란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성의 대상이 자기 부인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에게 대한 사랑으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 그게 사회 현상일 것 같아요. 성에 대한 관념과 여자에 대한 그런 게 지금하고 다르지 지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처럼 남자 여자 대등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동등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20세기 들어서 거의 전 세계가 여성이 참정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보면은 거의 이 시대 16세기 이럴 때만 해도 여성이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서 존립해 있기보다는 거의 부속성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성적으로라든지 혹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성숙함을 요구하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 십자군정 때 보면은 정조도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저기 또 보면 오정이진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 여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게 워낙 물란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그거를 이제 그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 거는 절대로 너는 손대면 안 되고 나는 나가면은 근데 이 보면은 또 이게 여자들 중에 로마 시대 때 그 4대 황제인가 클라디우스인가 그 저기 세 번째 왕후는 그 장례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이제 바람을 피우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 매운굴에 가가지고 또 놀다가 밤 되면 들어오고 밤이면 나가지 낮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 저기 뭐 언론이죠. 언론 멤버하고 그 이혼이었는데 뭐 집중관이 될 사람이었을 거야. 그 남편이 어디가 나간 사이에 결국은 그 사람도 이제 박살 났겠죠. 그 왕이 황제가 돌아가서. 그 당시에도 여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이런 속성이 있잖아. 나는 그 클라디우스 방금 보면서 그 전에 우리가 그 읽었는데 속성이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아무 때나 해도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결국은 날벼락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그렇죠. 너무 그 풀어놓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으니까 더 글로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판매 금지가 더 인기가 있듯이 그 마음에는 선악과도 금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라는 얘기죠. 그 마음에는 그만 그도 하고 싶고 풀어놓으면은 재미없고 뭐 그런 거 남자가 신경 안 쓰니까 뭐 하다 보니 재미없고 뭐 그런 얘기 흔히 우리가 일도란 말이지. 일도 몰래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있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변할 건 없지 않을까. 표현의 차이이지 않겠는가. 그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가장 재밌는 게 성어로 농담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지적인 분들도 이런 이야기하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놀이로 관심으로 제일 많이 자리 잡는 것 아닌가.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쨌든 나는 이 장을 읽으면서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랬다 저랬다 많은 얘기를 가끔 가다가 대목 보면 좀 재밌는 기술도 있어. 아까 세장 이야기도 그렇고 결혼을 앞두고 그 세장 안에 있는 건 나오려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것은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41쪽의 5번째 밑에서 유혹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은 자신의 정결함을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런 표현. 그 다음 페이지에 승려의 세 번째 줄에 승려의 가치는 그 어려움으로 측정된다. 당신의 지극한 봉사와 잘난 점이 그녀 가슴에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그녀의 품성에 따라 측정하라. 그다지 주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주는 세민 여성이 있다. 친절에 대한 고마움의 정도는 전적으로 친절을 베푼 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발견된다.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자기 전부보다 여자가 주는 얼마 안 되는 것이 여자로서는 더 비싼 대가일 수 있다. 그 어떤 일에서는 희소성이 그 가치를 더한다면 바로 이 경우가 그럴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적은지는 살피지 마라. 대신 그것을 가지게 된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가를 보라. 화폐의 가치는 주행과 주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자들이 베푼 호의가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인가? 자, 어떤 사람들이 원한과 무분별함 때문에 불만이 꽉 찬 상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더라도 미덕과 진실은 항상 우위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143쪽의 세 번째 줄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렇게 희귀한 영광의 가치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키도록 자극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 시대의 부패가 그렇게 강요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그 다음 질투 얘기가 나옵니다. 143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여성의 관능에 대한 우리의 과도하고 부당한 분노는 인간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헛되고 격렬한 질병에서 비롯하는 바 그것이 질투이다. 이 질투의 정념이 대단한. 옆에 있는 횃불에서 불씨를 얻으려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으랴. 근데 불씨 나무의 횃불에 불을 지펴주는 것은 친절이거든요. 우리가 친절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데 끝없이 주어도 여성의 그 불결, 반능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질투와 시기를 설명할 때 질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가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고 그랬고 질투 이 책에서 보면 몽테뉴가 질투의 그 사촌이라고 했던 그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도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다 해서 기분이 나쁜 거게 그 시기의 감정. 그 시기가 더 질투보다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는 공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겁니다. 불편한 감정인데 어쨌든 이게 질투를 굉장히 강하게 나쁜 정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내 보기에 질투와 그 누이인 시기다. 누이인 시기는 무리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축에 드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 대해서는 즉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정념은 사람들이 그토록 강렬하고 드세다고 모시하는데 고맙게도 나를 비켜서 줘 내 안에는 전혀 깃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정념 질투의 경우는 나는 적어도 본 적이 있어서 그것을 안다. 짐승들도 그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목동이 암염수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암염수를 사랑한 순염수가 암염수를 죽였다고 그랬죠. 목동을 죽였다고 그랬죠. 가장 자제력 있는 이들도 그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도 그들은 눈이 뒤집히지는 않는다. 그 보면은 144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루쿨루스나 가이사르, 폼페우스, 안토니우스, 카토, 기타 다른 용맹한 남자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었죠. 오쟁이를 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질투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은데. 떠들면 자기가 부끄러워. 요즘 제가 근래 들은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한 60쯤 되면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혼을 하자. 여자가 그래도 남자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나가면은 알아서 생활이 되는데 남자들은 이혼당해서 혼자서 밥 먹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냥 참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하자고 그래도 참는다고? 여자 성을 내면서 그러면 이혼하자 이랬을 때. 그 화가 나서 이혼하자 그런 거야. 아니 어찌됐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 옛날부터 난리가 나죠. 근데 그냥 남자가 그러면 참는다 이라고 그냥 참는. 요새는 남자는 늙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고면 안 돼요. 저 직접 들었네. 그게 원래 남자들은 그 젖은 낙엽이란 일본에서만 나온 말이라고 해요. 젖은 낙엽은 잘 안 쓸리잖아요. 그렇구나. 딱 붙이라 이거. 젖은 낙엽. 그러니까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아, 그래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도 제대 말년에 젖은 낙엽. 젖은 낙엽은 왜냐면 이게 쓸어도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복지부동이라고 그렇지. 안 나갔어. 여자가 살짝 이제 이사 가려고 남자 몰래 이사 준비하잖아. 그리고 딱 가서 이사 가가지고 이제 가서 딱 차 딱 탔잖아. 딱 강아지 듣고 개 듣고 남자가 딱 먼저 앉아 있더라잖아. 근데 그만큼 남자들이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없어.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별한 남자, 혼자 사는 남자, 뭐 같이 사는 남자, 뭐 남자 여자 이게 다 조사를 했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혼자 사는 남이야. 같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랑 비슷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제일 먼저고 제일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남자 그 다음에 같이 사는 남자 여자. 그렇구나. 좀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왜 그럴까 하냐 이거지. 이제 누가 분석하기를 스트레스 안 받네. 아니 돈하고 관계 있다는 거야. 둘이가 살면은 혼자 연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노가 됐을 거 아니야. 둘이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 이혼하면은 빨리 죽어요. 남자가 빨리 죽어요. 갈라서야 되니까. 근데 혼자 사는 남자는 이혼한 남자지. 그러니까 사별한 남자죠.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고 사별한 남자지. 그 사별한 여자가 제일 오래 사는 것 같고 그 비슷하게 사별한 남자가 오래 살아. 왜냐하면 두 사람 몫을 가지고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명하고 경제력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대. 사별한 이혼한 게 아니고 사별한 남자. 맞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그 2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이혼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갑자기 슬픕니다. 일단 소주 한 잔 해야 되는데 나갔어.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그 왜 냉장고에 그 순이가 자꾸 밀려난다잖아요. 그 강아지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자기 순이가 밀려난다. 그러니까 미국 간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 1번아 6분은 간다. 5번은 잘 있으라 뭐. 맞죠, 6번은 간다. 1번이 이제 그 애겠지. 좀 적어놨죠 이런 거는. 야, 1번은 아이. 1번, 2번, 3번 이런 건 애겠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는 거야. 반려동물 있고.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시아버지야. 5번아 6번은 간다 잘 있으라. 그 저기 며느리가 쓰는 언어래 그게. 5번아 간다. 6번은 간다 5번아 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145쪽에 5번째 줄쯤에 그리고 우리 시인이 모사하는 시는 자기 동료 중 하나가 자기 아내와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니 그다지 금욕적이지 않은 신 하나는 그런 수치를 기꺼이 맛보려 하였다. 이 그잖아.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그 아레스하고 바람 피우니까 그 볼카누스가 그 에파클레스토스죠. 그물로 잡아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불렀잖아. 그 신들이 반응이 멋있잖아. 이걸 둘이 욕을 안 하고 남자 신들은 부럽다 내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뭐 이런 얘기. 불카누스나 이 불카누스의 그 계락이 성공하지 못한 거지. 근데 그 얘기하고 있더니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만족했으니 두 사람 수치스럽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성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수치를 기꺼이 맛보려 하였다고. 그 구경하는 신들도 뭐 내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뭐.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은 사실 그녀는 자기가 낳은 사생아 중 하나를 위해 그의 호의를 구하기까지 하는 중이다. 그녀는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뭐야? 앙키세스라는 이거 이제 인간이죠. 인간하고 나와가지고 산 내 애가 아이네아스잖아. 이게 그 아이네아스를 위해서 이제 무구를 만든 아프로디테가 이제 부탁하겠지 불카누스한테. 어미로서 제 자식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니 그 층을 너그러이 들어주는 불카누스는 아이네아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용사를 위해서라면 무기를 만들어야지 하고 말하니 진실로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다. 이게 무슨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야.
그리고 이 같은 극도의 선함은 신들의 것으로 두어야 한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질투의 정념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여성들은 이 문제를 개의치 않는다. 무슨 이 문제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그런 건가? 여자들이 그렇잖아. 여성들은 연약하고 저항력 없는 이들 가여운 영혼을 질투가 사로잡으면 그녀들이 그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가혹하게 시달리는 모습은 가련하다. 질투는 우정을 구실로 스며들어오지만 일단 이들 영혼을 사로잡고 나면 호의의 토대가 되었던 똑같은 이유가 극심한 정오의 기초가 된다. 처음에는 이게 우정이라 좋은 마음에서 사랑하니까 뭐 질투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과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병 중에는 키우는 것도 너무 많으나 치료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 병이다. 남편의 덕성, 건강, 장점, 명성이 그들의 정오심과 분노의 표약심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 아까 그 별로 안 좋다고 했던 게 그건가? 정오치고 사랑에서 오는 정오만큼 집요한 것은 없다. 사랑이 정오로 변했던 이 열병은 질투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아름답고 선량한 그녀들이 모든 것을 추하게 만들고 부패시킨다. 아무리 정숙하고 살림 잘하는 부인일지언정 질투하는 여성의 행동은 어느 것이나 가시돋친 듯 악감정이 느껴진다. 그것은 광적인 흥분으로서 그녀들을 이 감정의 원인, 즉 사랑과 정반대되는 정오조의 극단적 상태로 던져놓는다. 이 옥타비아누스 남자인데 이 사람은 학약을 맛본 터라 애정이 더욱 커져서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녀를 설득이 안 되자 그녀를 죽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랑에서 오는 이 또 다른 질병의 일반적 정세는 뼛속 깊은 정오와 관계 음모이다. 여성의 분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우리는 알고 있다. 베르길리우스에 본 디도가 자살했죠. 그리고 선의임을 내세워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이 자기 파괴적 분노는 더욱더 자기를 물어뜯게 된다. 그런데 정숙함의 의무는 그 범위가 넓다. 여자들이 억제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녀들의 여지인가? 여지란 대단히 유연하고 능동적인 것이다. 불붙어 놓기에는 대단히 민첩한 것이 그것이다. 음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녀들에게도 그리고 아마도 정숙한 자체에마저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니 정숙함도 여자이기 때문이다. 정숙함도 여자라는 거지. 우리가 여자한테 정숙함을 원하지만 정숙함도 여자다. 우리가 만사를 그녀들의 의지에만 맡기기로 한다면 우리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남자가 볼 수 있는 눈도 말할 수 있는 해도 없이 새처럼 날개단 듯 재빠르게 자기를 받아주려는 여성 하나하나의 품 안으로 날아다니는 특권을 누린다면 얼마나 그가 바빠질지 생각해보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시간이 그냥 딱